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 맡고는 지식 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토크IT와 아이크래프트 함께 저희가 벌써 작년부터 권 실장의 AI 톡톡이라는 코너를 지금 오늘 5회차입니다. 5회차에서 최신 AI 기술들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일주일 전쯤에 나왔던 구글의 젠마 4,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GTC 2016 매년 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엔비디아의 리머클로, 또 구글에서 최근 터보 퀀트, 스티치, 릴리아 3, 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오늘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권성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생방송으로 완전 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께서 워낙 이제 이 아웃풋이 빠르거든요. 많이 또 스루풋도 많고 그래서 오늘 퀄리티 있게 하려고 제가 사전에 권 실장님하고 또 박지현 팀장님 같이 제가 토크를 나눠가지고 나눈 것들을 오늘 또 그것들도 모듈별로 할 거고요. 또 오늘 라이브로 또 얘기도 할 거고 섞어서 할 겁니다. 오늘은요. 알겠죠? 하이브리드로 할 거니까 하여튼 질문을 그때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게스트이신 아이크래프트의 권성희 실장, 또 박지현 팀장 오늘 모셨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크래프트 권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박진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4월 2일인가? 4월 3일 날, 구글에서 젠마 4 네. 나와가지고, 그게 굉장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젠마 3보다 굉장히 더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라이센스가 아파치 라이센스로 풀렸고요. 뭐가 좋은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예전에 젠마 3까지는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는 했지만 그걸 상업적인 이용에 있어서는 구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구글 라이센스 제약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젠마 4부터는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풀면서 상업적인 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허들을 넘어갔죠.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평가표 같은 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평가 점수가 한 2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이만큼 좋아졌다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을 쓰려고 그러면 좀 하이 레벨에 많이 매개면서 학습된 걸 써야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2B나 4B짜리도 이제 엣지형 모델에서 적용한 것도 2B나 4B면 굉장히 작은 거네. 네, 거기에서도 일단 멀티모달 돌아가게끔 네. 세팅이 되어 있는 데다가 요번에는 특히 이제 26B랑 31B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적으로 나눈 게, 31B는 댄스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이제 그 MOE라고 하는 기술이 안 들어간 모델이 풀로딩이 돼서 사용자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모델 전체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응답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31B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용적인 측면을 좀 늘리기 위해서 MOE가 적용된 26B 모델이 따로 또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고객 쪽에서는 온프레미스 같은 걸로 만약에 젠마 모델의 런타임 환경을 만들 때 우리가 하이엔드급 GPU 환경이 있다 그러면 31B 적용하신 걸 권장을 드리고,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하이엔드급 환경은 없지만 중규모는 된다 하시면 26B 정도 쓰셔도 문제가 없을 수준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면 라이센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소형 모델에서도 멀티모달을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GPU 환경에 맞춰가지고도 선택적으로 이제 밀집 모델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 익스퍼트 영역에 적용된 모델을 써도 되고 하는 선택지도 생긴 게 있는 거죠. 저 기사 보니까 네. 기사에 이런 말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젠마 4가 되게 AI 에이전트 친화적이다 하는데 네.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에이전트를 만들 때 네. 기준이 몇 가지 화두는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퀄리티하고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응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경량화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인데, 그 경량할 때 이제 앞에서 말씀인 것처럼 젠마 4 같은 경우가 2빌리언이나 4빌리언도 되게 높은 이제 퀄리티 응답을 만들어줘요. 경량화해야 되는 환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 기업에서 하나의 큰 덩어리진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할 때 이걸 오히려 워크플로우 레벨에서 잘기잘게 쪼개가지고 그 영역을 굳이 큰 모델을 쓰지 않고 맞춤형 모델, 굳이 내가 예를 들면 되게 단순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특정한 도메인만 특정한 응답 기준의 그 영역이 됐건 거기 쓰는 데 있어서 2B나 4B 모델 적용하는 식으로 나중에 그걸 또 공유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길을 터주는 거죠. 자, 근데 궁금해.
그 박 팀장이나 권 시장이나 뭐 이런 좀 많은 이제 그동안 LLM들 많이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제마포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느낌이 요번에 제마포 해보니까 정말 아까 뭐 여러 가지 관점 얘기하셨는데 해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와우가 어느 정도 레벨의 와우였어요. 뭐 본인 각자 개인 관점으로. 먼저 박 팀장님 관점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박 팀장님. 일단 본인 느낌. 같은 계열인 젠마 계열에서 3 대비해서는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응답의 퀄리티나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리소스가 확보된 상태에서도 답변을 잘하지만 경량 모델에서도 답변을 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에이전트가 화두잖아요. 에이전트를 돌릴 수 있는 경량 모델로 이제 활용하기 딱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젠마 4를 갖고서 네. 박 팀장 생각에 이걸로 사내 우리 회사에서 서비스로 써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대외 서비스로 해도 되겠다 하는 어떤 퀄리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그 관점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네. 좀 검증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제약사항들을 좀 파악하고 있긴 한데 지금 뭐 내부에서 활용하는 정도로는 어차피 리저너블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 시장님은? 권 시장님 되게 많은 그 오픈소스들 뭐 이거 사용해서 다 지금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젠마 3 대비해서는 젠마 4는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충격을 좀 받았고요. 네. 그 충격의 수준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젠마 3 할 때 제일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드가 잘 안 만들어져요. 네. 원하는 퀄리티로. 네. 근데 QN 코더 썼을 땐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때 충격 엄청 받았거든요. 네. 그때만큼 받았어요. 알리바바 QN 처음 접할 때 하고? QN 코더. 코더. QN3 자체는 그렇게 좋다는 건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충격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QN 코더에서 코드가 되게 잘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네. 특히나 이번에 그 멀티모달 서비스가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특히 이미지 만들거나 할 때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나노바나나나 비오 써가지고 이미지 기준으로 작업하던 게 예전에 제가 젠마 3로 핸들링 할 때도 그거는 웬만하면 젠마 3로는 이미지 작업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젠마 4에서는 되게 잘 돼요. 네. 자, 우리가 이따가 뭐 좀 보여주겠지만, 네. 아까 품질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퀄리티도. 괜찮다는 말은 되게 애매모호한 말이고,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챗GPT나 뭐 클로드나 아니면은 뭐 제미나이, 네. 뭐가 100점이라면, 네. 얘는 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100점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을 반영을 해봤을 때 한 일주일 넘게 테스트한 결과로는 한 8, 90점? 오. 근데 어느 모델이나 그 모델을 코어로 놓고 어떻게 네. 서비스를 감싸냐가 중요해서 네. 근데 그 감쌀 때의 노력이 3 가지고 핸들링 할 때보다 되게 가볍게 다뤄도 응답을 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스퍼트 영역 쪽에 특히나 이제 성능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품질을 떠나서 성능이 빨리 올라가니까 그 모델을 감싸는 그 서비스를 내가 구현할 때 그 서비스에 대해서 리커시브를 구현한다거나 할 때 한 번에 완성을 못 시키잖아요. 항상 내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피드백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코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단계에 대한 피드백 할 수 있는 주기가 엄청 빨라져서 되게 그게 좋더라고요. 네. 자, 제가 아주 궁금한 의문이 드는 게 요번에 이게 아파치 2.0 라이센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오픈소스가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이거 갖고 자기가 사용 서비스를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문서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구글이 이렇게 좋은 거를 경량되게 좋은 거를 이렇게 공짜로 그냥 이렇게 사용 버전까지 다 마음대로 써라 하는 전략은 뭘까요? 구글의 전략은 파일을 키우는 거죠. 어떤 파일? 그러니까 AI를 지금 많이 쓴다 하더라도 약간 국내랑 해외랑 분위기가 좀 다른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사람의 대체제로 보질 않아요. AI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의 역할 변화는 있을지언정 AI가 서포트해서 예를 들면 뭐 하루에 사람이 8시간 일할 때 기존에 AI가 있기 전에는 한 6개, 8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100개, 200개 일을 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걸 아는 기업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기업에서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AI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제 정도라든지 기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 와중에서 만약에 내가 높은 환상을 갖고 있다가 깨졌을 때 오히려 AI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안 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들도 AI 시장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여러 가지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AI를 경험할 수 있게 장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보는데 아마 그거를 위해서 이제 구글에서는 라이센스도 풀고 해서 경험을 많이 시킬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도 더 많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시장은 이루어질 거고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델을 직접 만드는 기술은 없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제미나이나 챗GPT나 클로드 같은 상용 모델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을 키우고 인해 가지고 모델 사업자는 모델 이용료만 받으면 되니까 자기들의 수익성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혹시 오늘 뭐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데모 같은 것도 뭐 준비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걸 뭘 보여주시려고요? 준비한 거 지금? 일단은 뭐 지금 다른 보이시죠, 형도 있으니까 지금? 이거 현재 지금 앞에 띄워놓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파트너사랑 이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AI 이제 서비스고요. 네. 월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현재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접속해서 사용해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장에서 이제 보시는 다양한 유사한 서비스보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참여해서 만든 이제 AI 서비스가 어떤 경쟁력이 있구나를 이제 느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오늘 보여드릴 내용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미나이 3에서는 좀 힘들었는데 4에서는 쉽다는 게 서울시 도시 풍경을 지금 시간에 보여줘. 원래는 되게 쉽게 치는데 그래도 있어 보이려고 문장을 좀 어렵게 썼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지금 이게 이제 MOE가 들어가 있는 26B 모델인데 네. 참고로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내부 테스트용으로 H100 서버를 2대를 준비를 했고 그 H100 중에 지금 GPU가 2장 할당된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런타임 환경은 올라마를 쓰고 있고 원래 더 빨리 돌리기 위한 VLLM 환경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사용자들이 그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도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나 요즘에 소라 서비스를 맡긴 했지만 뭐 소라를 쓴다든지 기타 거 썼는데 이런 이제 젠마 같은 걸 이용해서 젠마4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프롬프트 기반으로 뭔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디자인 쪽이나 광고 쪽에 있는 업체분들이 뭐 콘티 같은 거를 현실화한다거나 했을 때 보다 이제 하나의 모델 가지고 단편화 시켜가지고 로컬해서 왜냐하면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미팅을 많이 하는 동안에 한 1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 걸리고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네네. 아까도 비슷한 거 그렸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미지 설명 같은 건 있는데 이건 참고로 젠마4에도 기본으로 주는 정보는 아니고요. 네. 이것도 상용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일종의 AGI 서비스도 넣어놨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응답 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방금 늘어준 이미지의 63 빌딩을 같이 표현해줘. 이렇게 뭐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끝나면 또 보여드릴게 예를 들면은 이런 비슷한 작업을 제미나이 프로라든지 아니면 클로드 같은 것도 요즘 멀티모달이 되니까 했을 때에 대한 상황도 이거 끝나면 바로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이 기존에는 기업들이 요즘에 제일 이제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좀 머리 아파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무리 이제 별도의 요즘 AWS나 GCP나 애저에서 그 모델 테너트 환경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경우를 모델을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하는 환경은 주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민감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나 그 데이터가 그쪽으로 이제 CSP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세요. 아무리 약관 같은 게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제 젠마 같은 걸 쓰게 되면 로컬 환경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63빌딩이 추가가 됐죠? 네. 그럼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월이다 이런 것도 해놨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모델을 써서 동시에 답변을 비교도 할 수 있게 해놓고 답변도 채택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답변을 융합하게도 해놨는데 그거는 뭐 5월달에 보여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방금 그려진 이미지의 대권 부유와 마징가 Z가 싸우는 장면을 추가해줘. 그걸 저 세 가지 LLM으로
네, 동시에 네. 하게 되면 젠마 4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그 젠마 4에서 상용 모델의 준수한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오케이. 네. 속도하고 이미지 품질이랑 네. 두 개 다. 근데 이미지 만들어주는 걸로는 속도 차이가 거의 안 나고요. 약간 좀 디테일한 정보를 줘야 했을 때는 속도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그 퍼블릭 LLM을 쓰지 않고 내부에서 민감한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분석을 해낼 때 보시면 밑에 두 개가 거의 같죠. 같은 속도가 나오네. 네. 근데 봅시다. 보시면 이게 젠마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젠마. 이게 젠마 26B. 예, 26B에서 태권 V와 바싱레트가 입혀져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은 제미나이네. 제미나이에서 그려진 건 여기는 그레이트 마징가를 그리고 이건 인식 잘못했죠 오히려. 네. 태권 V가 아니고 이제 그레이트 마징가랑 이제 마징가 Z가 싸우고 있고요. 아 젠마 4 좋다니까요. 클로드 오퍼스. 얘 같은 경우는 또 전혀 다른 걸 그렸잖아요. 트랜스포머가 나온 것 같은. 이런 태권 V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 특장점이나 특화점 그리고 나중에 그 서비스 레벨에서 어떻게 보완을 시켜야 될지도 저희가 검증한 다음에 그건 AI 모델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컨설팅을 같이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왜 충격받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같은 요청을 상용 모델 이거 프로 버전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젠마 4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아직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일정 수준에서 되게 높은 퀄리티로 지금 이제 인지가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내부에서 소형이건 중형이건 아니면 그 하이엔드급이건 GPU 파밍이라든지 GPU 환경을 어느 정도 갖춘다 그러면 굳이 외부에 AI 환경을 꾸미지 않고 로컬 레벨에서 자기들이 보안을 다 갖춘 상태로 여러분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저희 같은 업체랑 같이 하게 되면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H백 2장으로 한 거잖아. 네. H백 2장에서 GPU 2장. 네. 그러면 이게 더 적은 GPU 갖고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그 VRAM이 있어요. VRAM이? 그러니까 이게 젠마 4의 단점인데 네. 예를 들면 QN3 3.5 같은 경우는 35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저희 A30에는 안 올라가고 RTX 프로에 간신히 올라가요. A30에도 올라가던가? 근데 그러니까 20대 빌리언짜리는 A30급에 24기가 VRAM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젠마 4 26빌리언은 양자화를 안 걸면 웬만하면 H100이나 RTX 프로 6000급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26빌리언이니까 한 내가 24기가짜리 VRAM 에서 되겠지라고 예전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걸 강제 양자화를 하시면 또 이제 할로시즌이 높아지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젠마 4가 네. 국내 많은 기업들이 또 프라이빗 LLM도 많이 쓰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들에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내부에 에이전트 써가지고 어떤 자동화하고 뭔가 할 때 이것이 앞으로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적용 시도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지금 가장 머리 아파하실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모델을 쓰더라도 그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나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에 이제 리절트에 대한 그 속도나 정확도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제대로 국내에서 핸들링하는 업체가 저희 빼고는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에도 이런 얘기를 제가 라이브 할 때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그 POC나 파일럿에서는 그 한정된 시나리오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해서 뭔가 이제 본 사업을 들어가시는데 본 사업에 대한 퀄리티가 이 정도로 안 나오거든요. 실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 순수하게 젠마 4를 가지고 이게 순수하게 젠마 4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별도의 RAG나 별도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루틴이 하나도 안 들어간 순수 젠마 4인데 이 젠마 4에다가 현재 미국 대통령은 누구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지금은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거 제가 앞에 뭘 해놔서 그래. 원래는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일단은 조 바이든이라고 해요. 네. 이게 지금 뭐라고 제가 앞에 테스트하다가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젠마 4 같은 경우가 2025년 1월달 기준으로 데이터가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오정보를 막 뱉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델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지금은 좀
제가 아까 이거 테스트하다가 아 요새 하나의 구단 죽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정보를 온라인으로 붙여가지고 하는 기능이 없어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의 특성이라든지 이해도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걸 감싸는 서비스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지. 그러니까 젠마포 밖에다가. 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제 워리 같은 거에서 푼 게 뭐냐면 원래 이 질문보다 더 확실한 질문이 있긴 한데 잠깐만요. 지금 이게 좀 내부에서 뭐 테스트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잠깐만요. 세대화로 가서 뭐가 지적을 하니까 최근 이란 전쟁 이슈 사항은 뭐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기업에서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가지고 뭔가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워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구글에 있는 그 그라운드 서치 같은 기술을 무종속적으로 풀어가지고 해체해서 온프레임으로 구성 다 해놨는데 그 말은 뭐냐면 실시간적인 정보를 다 검증을 해놔놓고 이걸 AI 모델에 반영을 해서 정확한 응답을 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같은 식의 응답 질문을 일단 이거 다 완성이 되는 걸 보고요. 짠짠짠짠짠. 만약 여기다가 이란 전쟁의 이슈 사항은 뭐야? 라고 하면 얘는 2025년 1년 기준으로만 뱉어주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모델을 감싸고 나서 정리를 해서 보여주느냐, 이렇게 만드느냐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요게 이제 최근에 이게 젠마4로 돌렸을 때 응답인데 젠마4로 했을 때 보면 최근에 뉴스라는 이걸 다 조회를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것도 약간 AGI 기능 같은 거로 제가 이제 티키타카시 이런 식으로 응답해줘라고 제가 요청한 게 있어서 설정이 아니고 요청을 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젠마4에서는 기술의 이해도를 어떻게 알고 접근해서 구현하냐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은 고품질의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질문 좀 몇 개 받을까요? 네네. 네네. 그 남희원님은 개인용으로 사용할 때 개인 그래픽 카드가 커봐야 메모리 16기가 모델을 사용하는데 젠마3는 12비가 있어서 올릴 수가 있었는데 젠마4는 12비나 9비 모델 출시 예정은 없는 건가요? 제가 구글 직원이 아니라서 저 답변은 못 드리는데 개인적인 지인들이 약간 그 구글 미국의 딥마인드 쪽에 있어갖고 여쭤보니까 현재로는 없다고. 개인적인 응답이에요. 아니 지금 제일 작은 게 몇 비죠? 젠마4가 2빌리언이요. 2빌리언? 네. 2빌리언 하면 되잖아 이분. 근데 사랑자들이 대부분 이제 젠마 3 때도 그렇고 10빌리언 전후 거를 되게 선호하세요. 아씨. 네. 근데 2빌리언은 어떤가요? 테스트 해보셨어요? 네, 다 해봤죠. 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 박사님 언제든지 껴도 돼요. 알겠죠? 저도 테스트 중이라 아직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네. 지훈님께서는 젠마4는 31빌리언임에도 성능이 좋은 이유는 MOE 모델들에 대한 성능의 한계 때문인가요? MOE 활성화 데이터의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요? 저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네. MOE 모델의 장점은 장점대로 있고 밀집 모델은 댄스 모델인데 댄스 모델은 댄스 모델대로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MOE의 장점의 상대적인 장점 말씀드리면 그 댄스 모델은 만약에 내가 뭔가 질문을 요청을 해요. 모델에다 요청을 하면 31비 모델이면 31 풀로 다 로딩을 합니다. 그만큼은 이제 리소스를 쓰는 거죠. 네. 근데 MOE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젠마4의 26빌리언 모델 보시면 뒤에 A4B라고 붙어 있어요. A4B인가 A8B인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로딩하는 메모리가 뒷자리예요. 4빌리언이면 4빌리언만큼만 로딩 시켜놓고 응답을 주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응답의 퀄리티는 정확도는 31빌리언이 더 높죠. 왜냐하면 풀로딩에다 그 안에 들어있는 밀집도를 다 분석을 해내니까. 근데 MOE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그 정도로 풀로딩까지 필요 없고 약간 거기에 한 8, 90% 준하게 리소스는 더 적게 쓰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MOE를 쓰시면 됩니다. 네. 지훈님께서는 또 젠마4의 이 모델 엣지 디바이스용의 경우 한글로 물어도 영문으로 답하는 등 한계가 다소 보이는데 실제 엔터프라이즈 용도로 엣지 디바이스에 붙이기 위해서는 파인 튜닝이 필요할까요?
파인 튜닝 하셔도 되고요. 원래 파인 튜닝 권장이에요. 그것 때문에도 예전에 젠마 3에서도 상위 빌리언의 모델을 많이 저희도 권장을 드리는데, 팁을 드리면 저렇게 파인 튜닝 하는 게 더 많은 리소스를 필요하고 배보다 배꼽이 커서, 저나 저희 팀원들한테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뭐냐면, 젠마 3가 나오고 나서 작년 말에 트랜슬레이트 젠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번역기거든요. 그러니까 2빌리언이나 3빌리언 앞에다가 앞단에 아예 그 번역기를 모델을 그냥 붙여버리시고 한글을 그걸로 1차 번역을 시키신 다음에 2빌리언이나 4빌리언 넘겨버리세요. 이게 진정한 A2A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경량화 버전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대응이 더 되실 거예요. 네. 또 이분께서는 이걸로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지금은 현재 허깅 페이스를 보면 젠마4의 양자화 모델, 가드레일 제거 모델 등 다양한 모델들이 보이는데 한 번 학습하는데도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데 실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이런 모델들을 왜 새로 만들어서 이것저것 오픈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오픈소스 사상을 좀 약간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 오픈소스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술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컨셉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참여를 걸어서, 실제로 이걸 폐쇄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만들어도 되는 기술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함으로 인해서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지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구글의 딥마인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슈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직접 자기들이 만들지 않더라 그러더라도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커미터들이 거기에 대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실용적이지 않다 판단한 부분이 실용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오픈소스 쪽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죠. 네. 조소영님께서는 젠마4 같은 온디바이스 모델이 확산되면 클라우드 기반의 AI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비즈니스가 이제 기승전 그 기업이 AI 기술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종속 관련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는 기업도 있을 거고 작게 흔들리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해외 리서치 정보에 따르면 QN 3.5 QN 시리즈의 보급률이 50%에 육박하거든요. 지금 젠마보다도 많이 써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알리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3.6 버전부터는 이제 공개 안 한다. 폐쇄로 간다. 오, 그래요? 네. 오, 왜 그렇지? 이게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3.5도 쓸만하지만 메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발표한 게 이제 라마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드는 모델부터는 폐쇄성으로 간다.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작년부터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의 종속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거는 굳이 기업에서는 이런 다채로운 시장 상황이라든지 기술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종속에 대한 범주를 내부해서 거버넌스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그 가이드 범위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범주가 없으면, 내재화가 안 돼 있으면 이거를 기업이 아무리 고민한다 그래봤자 네. 밖에서 이런 환경관을 줘버리면 대응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건 우리 주제하고 다른 거지만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메타에서 네. 그 사용 버전으로 이번에 라마가 아니라 무슨가 뭔가 나왔잖아요, 새롭게. 그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안 해봤어요? 관심이 1도 없어서. 나중에 한 5월달 되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젠마4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저번 달에 GTC 2016이 3월 중순에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젠슨 CEO가 키노트 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오픈클로 위에서 보안을 강화시킨 네모클로라는 거를 이제 그때 발표했거든요. 그 얘기들, 오픈클로와 네모클로에 대해서 미리 제가 이제 박 팀장님하고 미리 얘기한 것들 영상 한 11분 되니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 또 Q&A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박 팀장님, 오늘 이제 네모클로 네네. 데모 보여줄 것 같은데, 네네. 그 네모클로 쓰시 전에 네. 오픈클로도 써보신 거예요? 네, 써봤습니다. 처음에 언제 접했어요, 오픈클로를? 오픈클로 공개되고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그래요?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도 컨설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 그냥 일반 PC 격리된 환경에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보안적으로 이슈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주일쯤 지나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개인 보안이나 아니면 이런 데 기업 쪽에서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발생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보안 말고는 네네. 처음에 이렇게 접해가지고 해봤을 때 네. 뭐 좀 와우했어요 처음에? AI 에이전트 시대에 자비스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 네, 그런 생각까지 했었죠. 네네. 네. 자비스라 하면 네.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통 이제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자비스를 생각을 하실 거고요. 네. 보조 파트너로서, 어시스턴트로서 이제 내가 말하면 얘가 그렇죠. 탁 알아서 네. 해주잖아. 제가 해야 될 뭐 잡무들을 다 맡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오래 걸리는 일들을 맡긴다거나 네.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AI를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생각했죠. 그 나는 아직 오픈클로나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네네네. 자비스는 이제 말하면 음성 듣고 얘가 딱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는 음성이 아니라 어떻게 걔랑 얘기를 하나요? 오픈클로나? 사실 그 오픈클로의 인터페이스는 뭐 자체적으로 이제 에이전트 터미널에서 에이전트 테스트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은 뭐 텔레그램이나 슬랙이나 이런 채팅 UI들 이미 갖고 계신 뭐 채팅 UI들을 활용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어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반은 어쨌든 저희가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오픈 AI나 아니면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API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일을 하는 건 그 API들이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스킬 같은 것들을 세팅할 수 있고요. 예. 오픈클로 같은 거 같은 게 여러 에이전트들을 내가 메신저 갖고 걔랑 뭐 얘기를 지시를 하고 얘가 하고 API 이용하고 하는 것들은 오픈클로 같은 거 그냥 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 포크 버전이나 아니면 좀 경량화된 버전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뭐 나노클로라든지 이런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오픈클로 나온 이후에? 맞습니다. 오픈클로 나오기 이전에는 네. 왜 그런 것들을 만들 생각을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사실 시작 단계는 그거였죠. 그 CLI라고 부르는 이제 저희가 커맨드 라인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코드 도구로서 AI를 활용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율화된 에이전트 형태로 구현해 볼 수 없을까라는 게 이제 오픈클로 개발자의 생각이었고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창안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3월달에 GTC01에서 제스 형이 이제 네모클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모클로 보고 나서 네. 딱 듣고서 그걸 바로 또 해보신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오픈 소스 툴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니모클로 같은 경우도 오픈 스택이거든요. 오픈 스택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오픈클로 기반이에요. 오픈클로 기반의 니모클로라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오픈쉘이라는 그 보안 샌드박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그 터미널 도구를 또 같이 패키징해서 오픈 스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오픈클로 위에다가 덧붙인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 직접 화면 보면서 볼까요? 보시면 그 니모클로가 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항상 이제 커맨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AI 보조 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사실 니모클로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서 좀 안 보이고 있는 것들이 사실 오픈쉘이거든요. 오픈쉘 런타임에서 돌아간다. 이런 이슈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보안 관점에서 그럼 오픈쉘 런타임에서 돌아간다는 거는 뭔가 이게 하나의 샌드박스 같은 건가? 맞습니다. 샌드박스 환경을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도커 기반하고 쿠버네티스 기술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에서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커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파일 경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책 같은 것들을 설정해서 필요한 네트워크로만 통신을 하고 이제 저희가 승인해주는 절차가 생기는 거죠. 관리자 입장에서 이 오픈클로가 AI 모델을 활용해서 자기 자율적으로 다른 뭐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성 방식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실제 동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는 오픈클로가 동작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니모클로 플러그인이라는 이게 이제 그 정책 블루프린트라는 걸 갖고 가고요.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정책이나 아니면 접근해야 되는 폴더나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제어가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는 오픈쉘 샌드박스가 저희가 이게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환경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오픈클로 에이전트가 동작을 해서 엔비디아 뭐 라우팅된 추론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로컬에 올라마나 VLLM들이 떠 있다면 그쪽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클라우드 모델들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정책을 이렇게 보장을 하고요. 저희가 허락하지 않은, 승인하지 않은 네트워크 라우팅은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일 시스템 격리. 이 도커 컨테이너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해놓은 그 파일 시스템,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아니면은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텔레그램이랑 이제 니모클로랑 동작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런 봇을 한번 띄워봤고요. 네. 그래서 먼저 텔레그램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요게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예, 지금 PC 버전으로 저희가 네네. 텔레그램 오케이. 챗봇에 연결을 네네.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도움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주제는 저희가 편의점에 가면 보통 편의점 상품권 같은 거 선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뭐 2만 원권이라고 하면 2만 원 내에서 상품들을 이제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편의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의 가격표가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한번 보시죠. 쇼핑몰처럼 뭔가 장바구니 형태를 좀 취하는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상품 검색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이제 뭐 오늘 비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우산을 한번 사봐야겠죠. 우산을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장우산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장바구니에 장우산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저희가 2만 원짜리 상품권이니까 7,000원이 남았죠. 네. 그럼 7,000원 내에서 이제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 추천 때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터미널에서 로컬 모델로 지금 저희가 추론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7,000원에 해당하는 뭐 랜덤 상품들을 몇 가지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을 하면 이제 구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미리 편의점 이런 것도 에이전트 만드신 거죠? 맞습니다. 미리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 이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샀던 뭐 장바구니에 담았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뭐 다시 담기 이런 기능도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제 저희가 니모클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모델 라우팅이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모델이라는 명령을 한번 쳐서 어떤 모델로 이제 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모델은 나노 모델로 이제 젠마 3 4B짜리를 이제 로컬에서 올라마로 이제 서빙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슈퍼로 이제 그 엔비디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니모트론 슈퍼 120B짜리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전환이 완료가 됐고요. 다시 이제 뭐 2만 원 추천을 해볼게요. 아까랑 조금 답변이 다르게 나오긴 했죠. 네. 위에 올려보시면 이제 추천했을 때 로컬 모델은 이렇게 추천을 해줬는데 2만 원이니까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뭐 2만 원짜리 단품 상품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2만 원에 근접한 상품을 세트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로컬 LM은 아까 처음에 우산부터 시작했잖아요. 나 우산 원한다고 비가 오니까. 네네네. 여기는 그냥 2만 원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2만 원에 해당한 상품을 찾아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시 도움말을 한번 펼쳐볼게요. 네. 어떤 기능들을 이제 지원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검색, 뭐 상품으로도 검색 가능하고, 뭐 금액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고, 카테고리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고, 뭐 행사 음료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죠. 네네. 근데 대다수의 기능들은 AI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에이전트로서 구현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 AI로 쓰는 거는 이 상품들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천을 날렸을 때 왼쪽에 보시는 이 라우팅이 변경된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로컬에서 그 올라만 모델을 선택했을 때는 이제 로컬호스트로
추론이 네, 됐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클라우드로 사용했을 때는 엔비디아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이제 라우팅 경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해보면서 네네. 이거는 우리가 기업에서 이런 서비스 같은 거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딱 떠오르는 건 어떤 거였어요? 이제 저희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하드웨어 공급 업체다 보니까 하드웨어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풀스택 AI를 하거든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AI도 다 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인프라를 가까이서 다루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에 대한 관제 서비스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그 니모클로 에이전트를 각각의 이제 GPU 그 클러스터에 배포를 네. 하고 각각의 클러스터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형 에이전트로 만든다고 하면 간단한 명령으로 외부에서 보안이 확보된 상태에서 접근을 해서 인프라 관리자만 체크를 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든지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뭐 데이터만 있다면 네네. 어떤 고객이 원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을 해드릴 수 있죠. 네, 잘 보셨죠, 여러분? 박시영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이 사전 녹화를 한 2주 전에 했잖아요. 2주 전에. 네. 그때는 좀 편의점에서 약간 토이 시스템 같은 걸로 할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말미에 뭐 여기도 나왔지만 뭐 내부적으로 저걸 내가 어디다 적용할 생각이냐 하니까 뭐 GPU 모니터링 같은 사용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네. 2주 지났잖아요. 네. 뭐 2주 동안 뭐 어떤 뭐 요새 워낙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 리소스 모니터링 하는 거를 이제 에이전트로 구성을 해서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데모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실제 오픈클로에 이제 에이전트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모 클로가 아니라 오픈 클로? 네모 클로 안에서 이제 오픈클로가 되는 네모 거니까요.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LLM 뭘 쓰고요? LLM은 이제 오늘 이제 화두가 된 젠마포를 쓰고 있습니다. 젠마포. 네. 젠마포 몇 비짜리? 31B 31B 똑같이 쓰고 있고요. 댄스. 네. 오케이. 경량 모델은 아직 테스트 중이라 네, 좀 더 네, 네.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그래서 다 만들어서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지금 내부? 방송 당일에 맞춰가지고 좀 오픈하려고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어떤지. 네. 일단 뭐 에이전트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니모클로에서 그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니모클로가 오픈클로의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샌드박스 역할을 해주는 그 오픈쉘, 네. 오픈쉘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오픈쉘 자체도 오픈소스고요. 지금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용을 좀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제 크게 여기 메뉴에 나오는 대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지금 게이트웨이,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샌드박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라는 그 샌드박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어떤 LLM과 통신을 할 거냐를 이제 API로 이제 통신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오픈소스 모델 말고도 그 API 호출할 수 있는 모든 프론티어 모델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쳐보면 프로바이더 타입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요즘 클로드 쳐보면은 뭐 이런 환경에 맞춰가지고 지금 오픈쉘이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 이런 것들이 환경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걸 알아서 환경을 찾아서 이제 프로바이더로 생성해주는 기능들도 있고, 뭐 직접 키를 입력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5090 RTX에 이제 올라마로 올라가 있는 젠마4나 아니면 뭐 H100 서버 2대에 지금 젠마4 돌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오픈쉘에서 가장 핵심되는 기능은 그 오픈클로가 그 자율 의지로 여기저기 외부 웹사이트를 뒤지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정보가 밖으로 나간다라는 개념이면 뭔가 누가 에이전트를 새로 개발을 했는데 백도어로 승인되지 않은 그렇지.
주소로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올린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샌드박스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상단에 여기 보이시는 그 펜딩 네트워크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샌드박스를 만들어 줄 때 그 네트워크 룰을 가지고 그 정책을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자주 쓰시는 뭐 npm이나 이런 뭐 라이브러리 레포지토리 같은 것들은 열어두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네. 네, 그래서 내가 승인된 것만 가게 하는 거.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리뷰를 눌러주면 지금 현재 펜딩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뭐 리젝하는 것도 여기서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승인하는 것도 이렇게 어프로브드로 바뀐 거로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메뉴가 GUI는 아니지만 굉장히 직관적이네. 이게 이제 저게. TUI라고. TUI라고 그래요, 저걸? 요즘은 터미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굉장히 합니다. 직관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폴리시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떤 그 디렉토리만 읽을 건지 쓸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책적으로 다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픈쉘 환경에 저희가 이제 구성한 에이전트를 오픈클로에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준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리소스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먼저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오픈 소스를 아까 보셨던 화면이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아까 보셨던 화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메뉴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오픈클로를 에이전트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픈클로가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플러그인 형태로 구성을 하면 저희가 추가한 메뉴들이 이렇게 추가로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오픈클로의 뭐 모든 커맨드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상태 정보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26년 4월 11일 버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로 구성했던 그 여기 프로바이더로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인퍼런스 젠마포 31B 저희가 쓰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죠. 근데 이거를 텔레그램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텔레그램을 쓰는 이유가? 지금 오픈클로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텔레그램하고 그다음에 슬랙 이런 것들밖에 없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API가 지원되는 게? 지금 답변이 나왔고요. 지금 이 에이전트의 역할을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뭐 서버 모니터링 전문 어시스턴트라고 나와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서버 상태 어때? 라고 물으면은 전반적인 이상 유무를 알려주고 뭐 자원 선행량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사실 이런 것들을 인프라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매트릭이 수집된 서버에 들어가서 직접 쿼리하거나 아니면 대시보드로 구성을 해서 보시기는 해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에이전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고요. 예시로 나와 있는 거를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H백 장비에 뭐 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답변이 나올 거고요. 정말 이게 결국 앞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네. 그렇죠.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모든 현업부서가 다 모든 현업부서가 다 이렇게 될 것 같네. 그래서 이제 가용 뭐 메모리 지금 뭐 2테라 정도 아주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래서 또 대시보드 볼 수 있네. 그래프 하나로 또. 그래서 이제 이 링크도 같이 걸어놨고요. 링크를 지가 에이전트가 알아서? 이것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맥락을 이해를 하고 이 링크를 노출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AI가 적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하다. 저희 회사에 장비 구입하시면 영업적으로 잘해드릴게요. 풀스택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AI를 이게 뭐 저희가 그냥 에이전트를 직접 코딩해서 만들었다가 아닌 그 LLM을 쓴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전혀 생뚱맞은. 오케이. 개가 하나 해보라고 할게요. 위트가 있어야 돼요. 아니 서버 관리자 에이전트가 그냥 개그를 할까? 왜냐면 이거 극단적인 예인데 제 3의 업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아재 개그네요. 아 저기 이거 역시 IT스러운 걸 하네. 네. 버그.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다른 질문들을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최근 1시간 동안 CPU 가장 많이 쓴 서버 알려줘. 근데 뭐 이런 걸 이제 복사해서 쓰면은 뭔가 명령어가 딱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명령어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 GPU 700 서버들 GPU 사용량 분석해줘. 저런 것도 될까요? 뭐, 야, 우리 서버 중에서 제일 좀 좀 이렇게 그 간당간당한 이게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날 위험도가 높은 게나 아니면 유지 보수 받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답변해 줄까? 그런 것까지는 조금 더 이제 로그나 이런 것들까지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은 뭐 로그까지는 오케이. 붙여놓진 않았는데 아, 로그까지 그게 붙이면 붙이면 루트코드 나올 수 분석까지 있겠네. 나와요. 진짜 그렇네. 네. 음. 블루프린트에 있긴 합니다. 네, 나중에 네네. 추가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 지금 뭐 GPU 2개를 쓰고 있는데 이제 H100 서버들 대상으로 이제 GPU를 찾았죠. 그래서 네. 이러다 보니까 오케이. 평균 이 정도 쓰고 있다 나와 있고요.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 정도만 일단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뭔가 아까 로그 데이터 말씀하시지만 데이터만 잘 주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차피 뭐 이렇게 그걸 데이터를 분석하고 언어로 잘 표현하는 LLM은 있는 거니까. 네네. 그죠? 근데 지금 그 PD님 말씀하신 거 되게 위험한 게 있는데 네. 일단 터보컨트 얘기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근데 네. 데이터가 단순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뭐 터보컨트를 쓰던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던 그 궁극적인 할루시에이션이나 데이터 정확도는 네. 해결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걸 꼭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질문 또 몇 개 받고 우리 또 터보컨트 얘기 가볼까요? 네네. 질문 몇 개 좀 하고. 네. 질문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현동님은 네모클로 기반의 AI 에이전트는 기존에 뭐 회사에 있는 뭐 ERP라든지 다른 다양한 업무 시스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연동이 통합이 되는 건지. 제가 답변 드리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API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뭐 다른 연동 방식들도 다 지원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죠. 사실. 네. 지현우님은 오픈클로의 보안 이슈는 슈퍼베이스 토큰 노출이잖아요. 최근 엔트로픽의 유출 이슈도 일각은 소스맵 노출이 무시되어 처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개발자들이 이그노를 충실히 검토할 텐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일까요? 그리고 AI에 맡기면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질까요? 요즘 가장 개발 많이 하시는 지영팀 먼저 얘기를. 제가 또 답변을 드리면은 AI한테 100% 맡기는 거는 할 수가 없죠, 사실. 예.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그 검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첨언드리면,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AI 우리나라처럼 AI 바이브 코딩 여기 AI 올인하는 경우는 없어요.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오픈클로드 최근에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회사 쪽에 질문이 많으신데 마크다운에 참조되는 영역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하네스 맹신주의가 좀 세시던데. 그게 뭐 좀 전에 말한 거를 좀 쉽게 풀어봐요. 마크다운 하네스하고 그걸 쉽게 풀어서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거 쓸 때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해줘. 예전에는 이제 RAG식으로 했고 이제 이렇게 RAG로 넣을 때 요즘엔 마크다운 형태로 어느 정도 이제 양식을 갖춰가지고 이제 코드 개발에 대한 기준치를 내가 이제 문서화시켜서 반영을 해놓으면 네. 클로드 코드는 이쪽에서 코드 개발을 해줄 때 그 양식에 작성된 가이드라인 따라서 코드를 만들어 주니까 신뢰도가 부쩍 올라가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 자체를 사람이 해석을 못하면 해석해서 리뷰를 할 수 없는 수준이면 안 만들어진 게 차라리 나아요. 아, 네. 예, 왜냐하면 그 유지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거기에 대한 환상이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이 99.9%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드에 대한 정확도 자체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능적으로 돌아가고 마크다운 내가 정확하게 썼다고 이제 전제하는 와중에 그 리뷰도 AI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면 그 실제적인 검증은 안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고, AI 쪽에서 만들어지는 코드나 거기에 대한 리뷰 결과는 그 의사결정을 명확하기 위한 가이드 정보로 써야 되는데, 가이드 정보를 전체 내가 의사결정하기 위한 정보의 100%를 쓴다 그래버리면 서로 사람의 존재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그럼 누가 의사결정하죠?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거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내재화 여부는 판단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 하네스 같은 경우는 왜 하네스 얘기를 드렸냐면, 하네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하네스가 뭐예요? 하네스요? 반복론인데 쉽게 말해. 최대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바이브 코딩 같은 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각각의 하나의 서비스가 여러 가지 서버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거가 만들어지는 방법 자체가 뭐냐면, 코드가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의 큰 역할의 기능이 있으면 그걸 서버 기능으로 뗀 다음에 그 각각의 기능 영역을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요. 네.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코드를 단위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에이전트로 선언해서 만들고 그것들을 조합하는 구조로 가거든요. 오케이. 이게 하네스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멀티 에이전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구글에서 말하는 리커시브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에이전트네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다행인데 네. 더 단위가 좀 커요. 에이전트 레벨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출발이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에이전트 단위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에이전트 단위부터 검증이 들어가요. 근데 에이전트 단위부터 검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에이전트 안단을 잘 안 보려 그래요. 에이전트의 결과라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뱉었냐 안 뱉었냐에 집중을 하고 실제로 에이전트 내부에서 동작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답을 내보내는지는 그것도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검증을 안 해요. 그래서 하네스라는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하네스의 이런 동작 방식을 이해를 하고 그 하네스를 이용했을 때 장단점을 이해한 상태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내부적인 에이전트 내부에서의 워크플로우나 에이전트 겉단의 워크플로우를 둘 다 자기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하네스 맹신주의로 가면 그게 또 리스크가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혜웅님께서 에이전틱 AI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아이크래프트가 생각하는 모델은 어떤 것인가 있습니까? 이건 뭐 각자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요새 AI 에이전트 해가지고 뭐 아니면 이런 네모크라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뭐 이런 시대가 오면 이런 비즈니스하면 괜찮겠다 하는 거 뭐 있어요? 진영팀부터. 네. 우리 슈퍼에이스니까. 최근 좀 관심이 많이 생긴 게 네. 여러 그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주 사업이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컨설팅과 그다음에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전 단계가 바로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단계거든요. 근데 데이터라는 게 사실 뭐 일반적으로 기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모여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보다는 90% 정도는 파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파일이거나 네. 뭐 음성 자료거나 영상 자료거나 그치. 사진 자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하게 할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에이전트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메타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걸 잘 정비를 해가지고 RAG 파이프라인까지 끌고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 같은데요, 정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주창원님께서는 젠마4는 네이티브 시각 및 오디오 처리를 지원하는데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복잡한 문서, 예를 들면 도면이나 뭐 매뉴얼 같은 것들을 해석할 때 이전 모델 대비 정확도가 얼마 정도 개선되었나요? 저거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나온 건 없고요. 근데 경험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다른 쪽으로 피지컬 AI 하는 분야가 있어서 아직 거기는 젠마4를 적용하진 않았는데 젠마3는 아예 적용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 자체가 너무 미비해서.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젠마 4 정도에서는 근데 도메인 안전 매뉴얼의 그 스타일이 다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오픈소스 모델 기준에서는 기존의 아예 시도 자체도 포기했던 부분을 이제 시도할 만하다 정도. 그리고 검증은 지금 한두 달 정도 하긴 해야 되는데 검증은 한두 달까지 안 걸릴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저희가 다른 솔루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근데 제미나이 3.1 기준에서는 지금 앞에서 제가 태권 V나 이거 예시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정 하나의 모델만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모델이라는 게 그런 얘기도 제가 드렸지만 논리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추론 모델로 돌아가니까 무조건 A 모델 쓰는 게 100% 해결된다는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접근 방법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하나의 리퀘스트를 가지고 최적의 응답을 뽑아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제대로 이제 소개해드릴 워리 같은 서비스가 그런 게 좀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젠마 4를 가지고 도면이나 뭐 그 매뉴얼 같은 거 분석하는 거 괜찮을까? 제 기준에서는 뭐 제미나이로 치면 제미나이 2.5 수준보단 나아요. 2.5보다 무조건 좋고요. 3.1 대비해서는 아직 테스트를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라서 시도해볼 만은 하다. 네. 네. 자, 안상훈님께서는 엔비디아에서 배포하는 오픈소스가 뭐 트리티온 서버라든지 또 TRT LL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몇 번 업데이트됐다가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네모클로도 이런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면에서 이런 오픈소스 관련된 업데이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픈소스잖아요. 네. 사용자가 이제 AI 활용해가지고 더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네. 부분도 좀 생각을 네. 해보시면 뭐 유지보수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니모클로 아니더라도 더 좋은 오픈소스 솔루션이 나오면 그걸로 갈아 끼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이런 어차피 지금 네모클로도 오픈클로 위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뭐 그 아까 같이 이제 이렇게 샌드박스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른 오픈소스에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런 네모클로 같은 것이 이런 어프로치가 앞으로도 오픈소스 중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뭐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봐서는 계속 나올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네. 뭔가 어떤 게 확 치고 나가겠네, 결국. 커뮤니티가 확 모이면. 근데 그럴 확률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없다고 치고 네. PD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실제로 저희 파트너랑도 저희가 같이 제가 설계한 걸 가지고 오픈클로에다가 니모클로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 질문하신 분은 엔비디아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저도 네. 저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 같은 회사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고객들하고 많은 접점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오픈클로 같은 기술이 있으면 처음부터 무조건 따지는 게 장단점 무조건 캐치를 빨리 한 다음에 제약 요건이나 이거에 대한 대체 기술을 빨리 식별해요. 그래 놓고 나서 저희가 그래서 고객한테도 오픈클로 자체를 어프로치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캡슐화를 시킬 건지 왜냐면 오픈클로가 지금은 다 알고 계시지만 보안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니모클로를 만약 도입하는 고객들이 지금 질문하신 안상훈 씨 같은 그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거를 이제 저희 에코 파트너랑 같이 한 것처럼 니모클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회사가 엔비디아 엘리트 파트너로서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질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나 트렌드 같은 경우도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고객한테 가이드도 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혁잼은 젠마4가 기존 이제 지금은 이제 메타에서 이제 라마를 계속 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메타 라마 대비 가지는 뭐 강점 무엇일까요? 라마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죠. 안 네. 하고 있고 메타에서 포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라마 마지막 버전 나온 지가 한 2년 됐죠. 구조적 강점은요. 모든 구조적 부분에서 강점입니다. 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지현우님, 샌드박스에서 데이터를 수십 및 처리를 하면 원본이 삭제되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도커 환경이라는 한계가 존재할까요? 실제로 네모클로가 오픈클로 대비 성능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답변 드리면은 네. 뭐 도커를 써보신 분이라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크게 도커 환경이라는 한계는 크게 없는 거고요. 오히려 그 니모클로가 오픈쉘이라는 환경에서 돌아가면서 리소스를 좀 더 요구하긴 합니다. 네. 오픈된 사양을 보면은 최소 이제 8기가 램의 4코어 정도 CPU를 요구하기는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승민, 젠마4 시스템은 어떤 서치 값을 주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면
아이크래프트를 통해서 적당한 서치값과 기준값을 적용한 뭐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요? 그 서치 값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저도 이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어떤 데이터 조건을 준다고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면 네. 저희한테 하는 모든 고객한테 그거 다 해드려요. 네, 저희가 했던 모든 사례가 다 저런 사례인 거라서 그걸 안 하고 나서는 제대로 된 에이전트를 못 만들거든요. 네네. 네. 시스템 프롬프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근데 서치 값을 시스템 프롬프트 기준값이 그 시스템 프롬프트가 되죠. 근데 저긴 서치 값이라고 하시죠. 기준값과 서치값. 네. 자, 질문이 너무 많은데 질문 여기까지 세션 2 여기까지 하고 이제 터보 컨트. 네. 터보 컨트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도 제가 권시장님하고 미리 얘기를 녹화했는데 제가 깜빡하고서 터보 컨트의 동작 원리를 그때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또 뭐 AI 노트북에 하려면 좋은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터보 컨트의 동작 원리는 AI가 설명해주고 이 터보 컨트라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요건 권 시장님이 설명하는 영상 한 지금 10분 정도 되니까 10분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실 모든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MM 안에는 데이터 블랙홀이라고 불릴 만한 게 숨어 있거든요. 바로 KV 캐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LLM의 임시 메모장 같은 거예요. 우리가 AI랑 대화를 나누면 그 맥락을 전부 다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 기억을 고차원 벡터 형태로 저장하는 곳이 바로 이 KV 캐시입니다.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이 친구가 GPU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정말 데이터 블랙홀이라는 말이 딱 맞죠? 그래서 요즘 업계에서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병목은 모델의 덩치가 아니라 바로 이 메모리 문제라고요. 우리가 AI랑 대화를 길게 하면 할수록 모델 자체의 한계보다 이 KV 캐시가 메모리를 꽉 채워버리는 문제가 먼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 심각한 메모리 문제를 구글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2024년 3월에 구글 리서치가 내놓은 해결책, 바로 터보 퀀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터보 퀀트의 마법 같은 성능 뒤에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로 폴라 퀀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좌표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길을 찾을 때 동쪽으로 3블럭, 북쪽으로 4블럭 가세요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데카르트 좌표 방식이죠. 그런데 폴라 퀀트는 이걸 37도 각도로 5블럭 쭉 가세요라고 말하는 극좌표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먼저 수많은 데이터 벡터들을 극좌표, 즉 반지름과 방향으로 싹 다 변환합니다. 여기서 반지름은 정보의 중요도, 방향은 정보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의 핵심인데 이 벡터들을 가상의 원형 그리드에 탁탁 맞춰 넣는 겁니다. 마치 다트판에 다트를 던져서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복잡한 좌표 대신 몇 번 링, 몇 번 방향 이런 식으로 훨씬 단순하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돼요. 이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데이터 정교화나 중복 저장이 싹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메모리 절약의 핵심 비결입니다. 결과적으로 폴라 퀀트가 해내건 뭐다? 네, 바로 메모리의 극적인 감소입니다. 엄청난 성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찜찜한 게 남습니다. 아니, 이렇게 데이터를 대충 원형 그리드에 띄워 맞추면 당연히 미세한 오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작은 오류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핵심 기술이 등장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이름은 좀 어려운데 양자화된 존슨 린덴스트라우스 기법, 줄여서 QJL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1비트짜리 오류 수정기 역할을 합니다. QJL 기법은요, 폴라 퀀트가 만들어낸 그 미세한 오차를 귀신같이 잡아주는 수학적 오류 수정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라 퀀트 때문에 벡터 위치가 원래 자리에서 살짝 어긋났잖아요. QJL은 단 1비트, 그러니까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딱 두 가지 신호만 사용해서 이 벡터들을 아주 살짝 밀거나 당겨서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원래 위치로 완벽하게 돌려놓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벡터들과의 관계, 즉 상대적인 거리를 완벽하게 보존해준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정보의 손실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요, 이 정밀 보정 작업에 추가 메모리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공전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냐? 폴라 퀀트로 메모리를 확 줄이고 QGL로 정밀도는 그대로 지키고 이 완벽한 조합 덕분에 메모리 부담 없이 완벽한 정밀도를 구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하고 실제로 이 터보 퀀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압축률. 기존 대비 무려 6배 더 높습니다. KV 캐시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속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 H100 같은 최신 GPU에서는요, 연산 속도가 최대 8배까지 빨라집니다. 메모리만 줄이는 게 아니라 속도까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모든 걸 해내면서 정밀도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에 가까워요. 그것도 뭐 복잡한 사전학습 같은 거 전혀 없이 말이죠. 필드에 그런 것이 터보 컨트 같은 것이 기술이 이제 실제로 그럼 적용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반드시 쓰여질 수밖에 없죠. 그게 안 쓰여지면은 예를 들면 남들은 엄청나게 대량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베이스 프롬프트를 시스템 프롬프트를 걸고 거기다가 사용자 프롬프트도 한 1000자 이상을 받고 거기에다가 뭐 RAG용 데이터는 문서 한 100개를 참조시켜서 엄청나게 우수한 수준의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누구는 예를 들면 터보 컨트 같은 기술을 적용하고 누구는 안 쓴다고 했을 때 사용되는 리소스나 응답 시간이나 데이터의 퀄리티 자체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보 컨트 핵심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데이터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게 제일 강점이거든요. 경량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뭐 그 점에서 이제 경쟁이 이거는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필수라고 보죠. 특히 뭐 엣지라든지 온디바스 쪽 압도적으로 필요하죠. 이쪽에서 굉장히 필요하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AGI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요즘 최근에 하고 있는 AGI 얘기도 드릴 건데 전통적인 AGI 같은 경우는 그 정석적인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풀 오토메이션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자와 AI가 피드백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날리지 베이스화를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백단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모델을 주기적이건 비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그 중에 가장 최적의 모델로 자동 치환을 걸어서 품질을 계속적으로 이제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AGI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과정이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몇몇 기업한테만 알려주고 있는 그 특수한 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그런 헤비하게 안 돌려도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돼요. 거기 핵심은 뭐냐면 사용자 리퀘스트나 프롬프트나 RAG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경량화 시켜갖고 실시간으로 반영시키느냐. 굳이 모델을 건들지 않고. 이 기술 핵심인데 터보 컨트 같은 기술이 보급화가 되거나 쓰기가 더 편해지거나 이제 하게 되면 지금은 논문 정도 공개된 수준인데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걸 엣지 레벨에서 구글 글래스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워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로보틱스에는 요즘 다 엣지형으로 나오니까 그 엣지에 대한 디바이스에서 그러니까 맞춤형의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보다 많은 피드백을 전제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더 많이 태울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겠죠. 터보 컨트처럼 이렇게 경량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터보 컨트처럼 획기적인 거 나올 확률은 솔직히 별로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 이제 양자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슈됐던 부분을 1차적으로 일단 푼 거니까. 그러니까 터보 컨트가 이제 각각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추론 영역에서 되게 좋은 거거든요. 추론 쪽에서 예전에는 전통적으로는 그 GPU 칩셋이 있으면 GPU 칩셋에서 쓰는 이제 KV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캐시 영역인데. KV 캐시. 예. KV 캐시를 어떻게 더 키워가지고 더 가속화를 시킬까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터보 컨트가 나오니까 이제 그 터보 컨트가 되게 공개되기 전에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캐시는 비싸잖아요. 가뜩이나.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물리적인 메모리를 더 가속화를 걸까? 근데 발전 속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하드웨어 칩셋 업체들이 시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물리적인 메모리의 위치를 점점 칩셋에 가깝게 두자라는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와중에 터보 컨트가 공개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이 이런 시장의 다채로운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최적이다, 최적화 방안을 내시겠죠. 그럼 거기에서 A, B, C, D 여러 가지 케이스란 레퍼런스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또 다른 시각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최소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아무리 빨라봐야. 네.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이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도체는 더 메모리 쪽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같은 용량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그 환경이 된다 그러면 더 엣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더 디바이스화 시킬 수 있고. 옛날에 이런 경우 있어요. 아마 그 PD님 아실 것 같은데 한때 2020년 전후에 어떤 게 잠깐 히트 쳤냐면 하나의 메인보드에 CPU를 2개 꽂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하나를 이제 어떻게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엣지 영역으로 보면 이제 엣지 영역에서는 차라리 NPU를 특화시킨 모델별로 다 최적화된 NPU를 하나의 보드 안에서 2-3개를 그냥 차례 꽂아버린다든지 그게 더 이제 발전하면 다시 하나로 몰리겠죠. 하겠지만 각각에 대해 갖고 독립적인 메모리에 부여할 수 있으면 엣지는 더 최적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더 최적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 수준이
엄청나게 마이크로 레벨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집적도로 나중에 결국은 되겠죠? 결국에는 메모리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 용량 자체는 데이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저희가 대화 나누고 다룬 내용도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는 과거부터 계속 누적이 되는 거라서 그런 데이터를 예전에는 어떻게 줄여갖고 빨리 돌릴까라고 치면 정확도 입장에서는 쓸만한 데이터면 일단은 날 것 그대로 반응이 제일 좋긴 하거든요. 최소한의 정제만 하고 그런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메모리 쪽은 나중에 그니까 전체 파이는 줄지는 않고 대신에 그렇게까지 고급 기술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엣지 디바이스 해가지고 AI가 정확한 뭔가 답변을 주는 AI가 파워풀한 AI가 점점 저변이 확대된다는 얘기네요. 자, 이제 질문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님께서요. 터보 컨트롤을 통한 모델 경량화가 참 매력적인데 혹시 정밀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용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양자와 비트수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구글 발표 자료나 논문 같은 거 보시면 일부 기재가 돼 있는데요. 터보 컨트가 제가 이제 사전 녹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훼손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 과외 받았고 실제로는 0.02% 정도는 훼손이 돼요. 아, 0.02%면 거의 없다는 얘기네, 진짜. 근데 그거 말고도 이슈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터보 컨트 기술이 극좌표 기술이 핵심인데 그 극좌표 기술이란 걸 이제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만약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러면 이건 내부 교육도 해드렸는데 이미지 데이터를 기존 방식으로 벡터화해서 처리한다 그러면 색상 정보를 RGB로 나눠놓고 RGB한 정보를 기준에서 벡터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터보 컨트 기술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터보 컨트는 그 RGB로 나눈다기보단 그 색깔 정보 자체 주황색이면 주황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파란색 그 정보 자체를 묶어가지고 이거를 극좌표화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데이터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색깔의 정보 자체는 바뀌지 않죠. 근데 뭐는 바뀔 수 있냐면 명도나 채도 정보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터보 컨트를 우리나라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지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전 녹화 때도 저도 그때 초반에 그 인지 중이었어가지고 언급을 안 했던 건데 이건 오늘 자리를 꼭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0.02%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어디까지 이론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터보 컨트 기술이 제일 주의해서 쓰셔야 될 게 제가 내부 교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의 모델에 반영시킬 데이터에 대한 본질을 선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터보 컨트 기술을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메타를 안 쓴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태그는 쓰는데 메타는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 준비해서 반영하는 데이터의 본질 자체를 잘못 선언하면 오히려 할루시에이션이 잘못 걸려요. 이상한 쪽에 할루시에이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터보 컨트의 정밀도 자체는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본질에 대한 영역이 제일 민감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그룹화를 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로우 데이터 자체를 터보 컨트 기술에서 양전해서 바로 반영을 걸면 너희들이 그랬잖아. 터보 컨트 기술은 그 데이터 훼손 안 한다고 했는데 훼손은 아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본질이 잘못 반영이 돼서 그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응답이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제가 2023년도 10월에 발표한 그 멀티마트나 멀티 벡터 베이스 이런 개념을 잘 갖고 데이터가 제일 핵심이에요. 어떻게 데이터를 사전 준비를 해서 터보 컨트를 이용해서 양자화를 시켜도 반영을 시킬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최재천님께서는요. 아까 요거는 이제 네모클로 그 실제 GPU 리소스 관리하는 거 보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현재 퍼블릭 서비스 환경에서 피놉스 관점에서 자원 축소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추천해줘. 이런 기능도 지원된다면 보안 관점에서 직접 연결은 어려울 것 같고 CSP사의 서드 파티 서비스 기능으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피놉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GPU라든지 그런 리소스들을 잘 최적화 시켜가지고 비용 절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옵스의 개념에서. 질문인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질문 아닌데 코멘트 주신 거죠. 자, 본인의 관점을. 좀 어렵네요. 네네. 저 CSP도 직접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네네.
곽원기님은 자동차 부품업체에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최신 AI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해 볼 만한 영역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품질 검사, 설비 예지 보전, 생산 계획, 기술 문서 검사 같은 영역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잡는 게 효과적일까요? 저거 같은 경우는 저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저거보다 앞단계에 저는 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거에 만들어진 설계 도면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화되지 않은 설계 도면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한 수준으로 디지털화 시키는 그 과정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일단 AI 쓰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품질 검사나 설비 예지 보전에 이게 기존 데이터를 참조해가지고 보다 명확한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치를 설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분께서 최신 AI 기술을 도입한 사례 보면 POC에서는 잘 되는데 운영 단계에서 확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AI에 대한 기술 이해가 되게 현저하게 낮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A 업체는 된다는데 왜 자꾸 너희는 안 된다 그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PD님도 가끔 저한테 왜 이렇게 네거티브하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거티브한 상황이 되게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앞에 되게 좋은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터보 컨트 같은 기술을 쓰기 위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인메모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SSD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후에 뭐 어떤 메모리 쪽을 집중하는 게 좋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KV 캐시 영역 외에 요즘에 벡터DB 영역에서도 터보컨트 기술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터보컨트나 큐드란트나 밀버스 같은 그 벡터DB용 솔루션들도 이슈가 뭐냐면 그 엄청난 양의 RAG용 데이터를 벡터 인비딩에 담을 때 용량을 먹잖아요. 네, 그다음에 리트리버라고 하는 그 검색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밀버스는 밀버스만의 양자 기법을 써요. 그게 아마 뭐 손실률이 5%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큐드란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제 걔네들 포럼에 보면 터보컨트 기술 검토하겠다, 반영시켜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델 내에서만의 터보컨트가 아닌 그 스토리지 기술, 데이터 핸들링 기술에서도 터보컨트가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앞에서 질문을 이어가면 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POC나 이게 파일럿 같은 걸 하실 때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소개받은 그리고 제안하는 업체들에서 자기들이 성공시킨 범주 안에서만 신호를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은 그 이상의 뭔가 리스크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역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진행이 되는데, 본사업 레벨로 가면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현업들과 조율을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죠. 리서치 단계가 그때 일어나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POC나 파일럿 레벨에서 본사업으로 넘어갈 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평소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무단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POC나 파일럿을 하기 위해는 보다 많은 업체랑 만나야 되고, 오히려 네거티브한 사람들 많이 만나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리서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한 한두 개는 뽑아놓고 거기에 대한 본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잠재적 리스크 해결 방안까지 도출할, 우리가 POC를 할 건지 파일럿을 할 건지 아니면 BMT를 할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리서치 기능을 접근할 건지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이제 제일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안상훈님께서 VRAM에서 할당되는 게 모델 가중치, 그다음에 KV 캐시이고 KV 캐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게 터보컨트인 것은 이해가 갔는데 회사에서는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쪽으로 BM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버 운영 측면에서 동시 접속까지 고려하면 모델 경량화 쪽은 당장은 기술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저게 엄청나게 좋은 질문이신데, 저게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AI 엑스포에도 저 간단련된 말을 한 2코멘트 정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계신 곳에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옳다 그러다가 그나마 딱 정답은 없지만 그쪽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예를 들면 저기서 모델 경량화 파인 튜닝을 하셨는데 실제로 모델 경량화를 간다는 건 증류 모델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 중에서도 증류 모델 쪽으로 접근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증류 모델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작이 만약에 라마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완전히 실패하실 거고. 왜요? 라마는 증류가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그 반도체 회사도 한 6개월 정도 내부 테스트 하신 다음에 작년 말에 저희 쪽에 저하고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설득하셔가지고 저 통화해줘서 해결은 했는데, 네. 그런 거 사람들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과 모델의 역할에 따라서 증류에 집중되게 갈 거냐, 근데 증류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증류로 갈 거냐 아니면 모델의 퀄리티를 올리는 파인 튜닝으로 갈 거냐, 그리고 그걸 하면서 예를 들면 트래픽을 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게 할 거냐, 이 영역에 다 중심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기술 메리트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이걸 같이 고민하시는 게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만 가지고 기술 메리트가 있다 없다는 답이 제가 못 해드리는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세션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오늘 방송 길어졌는데 구글 스티치하고 릴리아 3 요 새로운 것들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모시고 어떤 가치를 주는지 요거 한 9분 영상 보시고 Q&A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문마저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좀 화제됐던 게 이제 스티치라는 게 또 나왔죠. 스티치? 스티치라 그래서 이제 UI를 만들어주는 AI.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나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는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스티치? 아니 그냥 사이트만 잠깐 보면 UI라고 하니까 왼쪽에 보시면 이제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프롬프트 기반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문 방송 채널에 대한 홍보 사이트 민 싶어요. 방송이라서 존댓말로 입력을 하면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가 아직 한국어 같은 건 잘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얘가 UI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지금도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거 영어로 했어요. 정확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도 기사 나고 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피그마가 주식이 좀 떨어졌다. 이제 피그마 같은 거를 이게 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피그마를 쓰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많이 하다가 피그마 같은 경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어떤 게 때문에 쓰시냐면 동적으로 뭔가 이쁘게 예를 들면 내가 UI 같은 걸 디자인해서 내가 만약에 뭐 투자사한테 우리가 만들고 있는 AI 서비스를 모바일 기준의 웹 서비스를 보여주고 시연하고 투자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나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단 그 이미지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클릭 이벤트 같은 거를 뭔가 시나리오 잡아가지고 동적으로 뭐 아이콘이 움직이다든지 뭐 진짜 액션이 벌어진다거나 코드가 개발 안 되더라도 이런 게 좀 돼서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도 피그마를 썼을 때 좀 혜택이 많아가지고 많이 썼는데 이제 구글에서는 지금 잠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걸 자체를 아예 프롬프트로 이제 해서 뭐 모바일 앱이 됐건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됐건 아니면 무슨 뭐 일반 웹 UI가 됐건 이런 거를 이제 프롬프트 기반으로 다 만들어줄 수 있는 AI를 공개를 해버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내가 뭐 웹 디자인이나 뭐 IT 개발 이런 거 잘 몰라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많은 서비스를 내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화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 홈은 어떻게 나오고 반송 평소편 어떻게 나오고 커뮤니티 게시판 어떻게 나오고 제가 이제 컨셉을 질문을 내가 IT 방송 채널을 모바일로 하는데 이제 그 게시판 중심으로 하고 싶다 해버리니까 얘네가 이런 식으로 베이스 컨셉을 잡아준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런 옆에 보시면 편집기 기능이 다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편집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밑에 중앙 하단을 보시면 뭔가 더 변경을 하고 싶거나 있으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피그마 같은 걸 이용해서 피그마도 작년부터인가 이제 이런 AI MCP를 이용해서 그 AI 에이전트 같은 걸 이제 중간에 브릿지를 건다거나 해가지고 피그마에서 프롬프트 기반으로 피그마에 뭔가 만들어진 액션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구글에서 이런 걸 해버리니까 이제 여기는 피그마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그럼 스티치에서 바로 그러면 뭐 MCP로서 백엔드까지 연결이 되고 막 하는 건가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내보내기 보시면 바로 여기다 보시면 피그마 내보내기 있죠. 아니면 내가 별도의 MCP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구글이 세계 정보 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천 기술들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 기술이 있다 보니까 구글에서는 이걸 이제 현실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최근까지도 이제 국내나 이제 일부 해외에서 보면 이런 서비스들 때문에 어도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전 한편으로 거기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편집기 기능 같은 걸 주거나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완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 영역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직접 제작하시고 이제 이걸 사업을 하시는 PD님 입장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감성을 울리는 진짜 전문 영역에서는
진짜 고급 툴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AI 기반의 툴 같은 거에 편집 기능으로 치면, 여기서 제공하는 디테일한 편집 기능을 치면 전통적인 툴보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애가 이제 뭐 나노바나나나 아니면 그 구글의 이매진 같은 걸 써서 이미지를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 개인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50, 60%만 되더라도 뭐 요즘에 유튜브들 많이 이제 스트리머 하시니까 거기 내가 뭐 썸네일식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내가 뭔가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이미지로 그래 고급 퀄리티가 필요 없는 한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내가 되게 마이너하게 옛날에 전문 포토샵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처럼 고급적인, 그러니까 단위의 픽셀 레벨에서의 그 나만의 감각을 살려가지고 아날로그처럼 내가 다 수정하고 싶은 사람, 그쪽의 비즈니스 아트의 영역도 있거든요. 거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한때 우리나라의 동네에 보면 일반 개인이 하는 빵집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다 점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동네를 다녀버리시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애가 성신당인데, 뭐 지금도 저희 동네나 저희 강남 쪽에 회사 쪽에도 보면 소금빵이 유명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음식 스타일은 프랜차이즈도 못 다루는 특화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 시장은 그쪽 시장마다의 AI가 거기도 담기긴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사람은 그거 쓰면 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닌 영역에서 이런 걸 하면 된다. 이거는 릴리아3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공개한 최신 버전의 음악 생성용 AI예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최대 3분까지의 음악을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사용자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내가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PD님하고 이런 사진을 찍는 거예요. 배경으로 찍어 놓고서 거기다가 이 사진의 이미지를 이 느낌을 살려서 어떤 음악을, 잔잔한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줘요. 비가 오는 바닷가 사진을 딱 보여주면 네. 비가 오는 바닷가의 무드에 있는 음악을 만들어준다? 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프롬프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게 모순적인 것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쨍쨍하게 비친 구글 이미지 검색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 아주 이쁜 해변을 배경으로 한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배경으로 해놓고 프롬프트는 이제 쨍쨍한 하와이를 배경으로 해서 왠지 어두운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되게 신기한 음악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내가 평소에는 예전에는 음악은 이제 아트의 영역 중에 끝판왕이라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전문가들의 영역이라 생각, 천재들의 영역이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는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의 싸움으로 뭔가 독창적인 느낌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판을 구글에서 깔더라고요. 근데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을 이제 모두에게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곡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작곡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작곡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곡 정도는 그냥 녹음기 켜놓고 흥을 내는 거 정도?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악보도 지금 다 보는 것도 까먹었고, 이걸 어떻게 이제 미디 플레이어 다루는 것도 모르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는 싶은데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다른 게 또 할 게 많으니까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느낌 살려서 언제든지 이런 서비스가 내가 있으면 내가 갑자기 뭐가 영감이 떠오르거나 뭔가 내가 어디 뭐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지옥철을 탔는데 그 느낌이 이제 이런 거를 음성으로 녹음하거나 텍스트 메모장에 쓴 다음에 이런 릴리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내 지금 그때 감정을 음악으로 한번 재현해보면 뭔가 그전에는 내가 시도도 못 해봤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릴리아 3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영화에 허 있었잖아요. 허 봤어요? 영화에 허? 좋아하죠. 허 보면 그 AI가 그 남자의 무드와 감성을 다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결국 릴리아 3를 보면 이게 발전하면 결국 인간의 무드라든지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에 맞춤형의 뭔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까지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무드나 인간의 무드나 이런 것까지 다 인식을 할 수 있겠다. 네, 자 오늘 좀 원래 3시 반인데 좀 길었는데 뭐 저희 KBS 아니니까 여러분들 질문 또 소통하는 시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피드백 주면 고맙겠고요. 지현우님께서 엔비디아는 콜드 KV, 구글은 터보컨트, 슈퍼 메모리는 익스터널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요즘 LLM 화두가 모델 사이즈에서 메모리로 넘어가는 것인지요? 아니에요. 모델 사이즈는 모델 사이즈로 중요하고요. 네. 메모리대로 중요하죠. 그렇죠. 유용진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텀커트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막 이제 이제 활성화되면 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빨리 뭔가 억세스해야 되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배경이? 그러니까 팁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어느 수준까지로 만드냐면 네. 일단 에이전트 설계 레벨에서 워크플로우 레벨까지 해체를 다 하고요. 워크플로우 단계마다 에이전트를 만들 때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이제 한성우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거를 봤는데 이제 웹폰 MUI 같은 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챗봇 같은 거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만드시면 퀄리티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뭐 일반적인 챗봇 만드신 건 될지 몰라도 예를 들면 회사에 연구 자료 같은 거 넣어놓고 나서 연구 목적 활용용으로 쓴다거나 좀 딥다이브 수준의 CS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 검증용으로 쓰인다고 하면 안 되실 거예요. 네. 왜냐면 그게 워크플로우 내에서 핸들링할 수 있게 리커시브나 이거 단계를 넣을 수 있게 고려돼서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하네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덩치가 너무 크고 그러면 그 하네스 이전에 리커시브를 포함한 에이전트 베이스 설계 레벨에서의 가이드를 잡고 만들어 올려놓고 그걸 하이네스로 접근해서 그런 에이전트를 조합을 시켜든지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제 뭐 그런 거 다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다음 유영준님은 제조업 분야에서 AI 에이전트 구축과 인원 효율화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죠. 근데 저 연계를 위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예요. 관건은. 네. 그게 이제 언론이라든지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안 다루고 있는데 그게 브릿지를 거는 진짜 기술력 있는 사람을 구비를 못하면요. 이거가 옳다 그르다 의사결정을 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역할이라든지 이거는 딱 정해진 역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기업의 문화나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기업의 한계에 맞춰가지고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쓸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놓고, 그럼 그렇게 잡아놓은 상황에서의 그 잠재적인 리스크나 표면적인 리스크를 확인한 상태에서, 그럼 사람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갈 거냐. 왜냐면 의사결정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걸로 치면 이 브릿지 걸리는 사람의 역할이, 그리고 이 관계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현우님께서 요즘 슈퍼 앱이 화두인데 스티치와 같은 프론트엔드 에이전트도 결국은 백엔드와 통합이 될까요? 요즘의 트렌드는 백엔드랑 통합이 아니죠. 자기만의 약간 요즘에 많이 들어보실 표현이 하네스랑 또 다른 표현이 툴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가지고 툴처럼 만드는 거예요. 툴처럼 만들어 놓고 A2A, 제가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이전트 간의 역할 같은 게 있고 약간 MCP랑은 틀립니다. MCP는 툴을 호출해서 그냥 역할만 동작시키는 거고 A2A 기본 컨셉은 협업 구조거든요. 그래 놓고서 기존에 누군가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백엔드를 포탈처럼 만들어 놨어요. 네. 포탈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포탈에서 원하는 기능이 미비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다. 그럼 그거를 연계를 거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또 지현님께서 릴리아 3의 경우는 최근 서빙하긴 했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직 스노를 따라가기가 멀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인공적인 목소리, 리듬 성향이 강해서요. 이런 것을 실제로 기술적으로 릴리아 3의 수준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프리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미나이에서는 릴리아 유료 가입 안 하시더라도 30초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구글이 제일 무서운 점은 데이터예요. 데이터랑 모델의 원천 기술이 있다는 거라서 비전을 일단 좋게 보는데 결론은 구글이 얼마만큼 여기다 투자를 더 할 거냐 정도.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 여러분들 5월달에 특히 이제 AI 에이전트 도입할 때 이런 워크플로우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권시장 AI 톡톡 5월 14일 날 목요일 날 2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공개돼 있으니까 지금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날 AI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 설계가 왜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진하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래도 두 분 좀 이름 기억나신 분 한 분씩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두 분? 오늘 진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신 분 중에 기억나는 분 지원우님. 지현우님. 네. 네네. 박팀장님은? 저도 오늘 질문 많이 해주신 안상훈님. 네네. 오케이. 네. 지현우, 안상훈 이 두 분이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오시면 준비한 경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문 맞으시면 고맙겠고요. 그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그동안 이제 제가 권시장님이랑 같이 완전 생 라이브로 1시간 반 막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미리
사전 녹화한 거하고 또 새로운 기술은 또 라이브로 또 하고 이렇게 믹스해서 하는 거 어떠셨는지 그 피드백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로 편하게 쓰셔도 되고요. 네. 자, 오늘 두 분 마지막으로도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고 마치고 갈까요? 네. 오늘 그래도 데뷔하신 팀장님께서 먼저 소감이 어떠신지. 뭐 최신 기술 많이 다루고 있어서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도 이제 뭐 데이터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개발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만큼 AI에 다시 점화가 되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너무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좋은 이렇게 질문이나 이렇게 주신 참여자분들이나 이제 PD님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제 그 데뷔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우리 슈퍼에이스 박지영 팀장님하고 이제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태현님도 이게 그냥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할 때 하고 또 이렇게 이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는 거지만 이 댓글창을 보면 적나라하게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보면서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댓글로 저도 이제 그동안 피드백을 많이 드렸지만 답변할 때 하고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직접 만나서 소통을 네. 제가 연구실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 네. 컨설팅 팀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 고객들도 많이 요청하시면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직접 피부로 와닿는 거는 대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올해 안에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공개 방송을 하고 공개 방송을 그죠? 토크 IT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에서 그거를 실제의 현재 프로젝트를 뭔가 검토하는 분들이랑 같이 이런 공개 방송이 아니라 아예 줌 미팅으로 꼭 온라인 청문회 같이 그렇게 뭔가 막 발표 듣고 단순히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여러분들의 실제로 기업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준비하신 분들은 검토할 건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공유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 줌 미팅에서 만났을 때는 진하게 아주 그거에 대해서 쏘왓을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올해 좀 만들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나중에 그런 것들 좀 참여해서 하셔가지고 물론 토크 IT 이런 공개 방송의 이런 문화가 지금 20년간 지금 잘 되어 왔지만 또 이게 기업은 또 기업만의 업종별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특화된 또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또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이번 내일 금요일 날 또 한국소프트기술협회 박준성 회장님 나오시는데 그동안 목 디스크 때문에 거의 1년간 못 나오셨는데 다 나셔가지고 내일 나오셨는데 또 그분도 또 굉장히 또 한 캐릭터 하시는 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은 이제 우리 사스, 소프트 솔루션 이런 것들은 과연 AI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2시에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방송 토크 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